자, 안녕하세요. 운양중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또 오늘 HM쌤과 함께 또 2학년 즐거운 역사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배워봤죠. 이 프랑스 혁명 자체가 내용도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을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프랑스 혁명의 배경,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이 부분들을 조금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유튜브에 영상이 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반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을 한번 좀 깔끔하게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나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 혁명의 배경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사회체제, 당시의 사회 구조가 모순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여러분 뭐라 그런다? 그렇죠. 구제도의 모순. 낡은 제도가 말도 안 됐던 상황, 구제도가 모순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소수의 성직자, 즉 제1신분과 귀족, 제2신분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 제1신분과 제2신분은 합해서 전 인구의 2%밖에 안 됐던 상황. 그런데 2%밖에 안 됐던 제1신분과 제2신분이 세금도 내지도 않고 어떤 높은 관직을 독점했던 그런 상황. 그런데 98%나 차지하고 있던 다수의 평민, 즉 제3신분은 무거운 세금과 여러 가지 것들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정치 참여의 기회까지 제한당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당시에 시민계급, 즉 제3신분의 의식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제3신분 시민계급의 의식이 성장했던 이 중요 내용 두 가지 뭐였죠? 그렇죠. 계몽사상. 낡아 빠진 것들을 없애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진보, 발전한다라는 계몽사상을 제3신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 그리고 당시에 때마침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됐던 상황. 자, 이런 소식들이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쳐서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제3신분이 이런 사회 구조를 없애버리자 라고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빵 하고 터졌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혁명이 어떻게 전개가 됐냐? 일단 혁명의 시작점,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당시에 프랑스의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 개의 신분으로 되어 있는 회의, 즉 3신분회, 즉 3부회를 소집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 3부회가 열렸는데 신분별 표결 방식이 부당하다라고 제3신분들이 반발하면서 제3신분이 따로 뛰쳐나와서, 그렇죠, 국민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제3신분의 국민의회를 탄압한다라는 소문이 전해지자 당시에 파리 시민들, 파리의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면서 국민의회를 도와주자라고 하고,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혁명의 불길이 확산되었다. 라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의 전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파리 시민들, 즉 민중들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국민의회 쪽으로 붙는 게 확실해지니까 당시에 국민의회가 이 민중들, 이 파리 시민들의 그런 제3신분들이 원하는 그런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봉건제 폐지 선언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인권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국민의회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인권 선언을 발표를 하고 나서 당시에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국외로 도망을 가려다가 파리 시민들에게 걸리게 되면서, 당시 시민들에게 걸리게 되면서 왕의 인기는 점점점 추락을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회가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당시에 헌법은 왕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했던 입헌군주제와 그리고 당시에 좀 부유한 시민들, 일부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제한했던 제한선거로 대표되는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고, 이 헌법에 입각해서 입법의회가 구성되면서 이후에 입법의회가 프랑스 혁명의 어떤 개혁들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입법의회가 탁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야, 프랑스 이거 지금 상황 안 좋은데 왕의 힘을 자꾸 약화시키고 입헌군주제 이런 거 실시하는 프랑스 너 좀 혼나봐라 라고 하면서 프랑스 주변국들이 프랑스와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입법의회도 주변국들과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근데 입법의회가 주도해가지고 전쟁을 막 해야 되는데, 자, 거듭된 패전. 자,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고 당시에 물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자, 파리 시민들이 아우 이거 못 살겠다. 이 모든 책임이 다 왕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디를 습격합니까? 그렇죠. 왕궁을 습격을 하죠. 왕궁을 습격을 하고, 자, 왕권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입법의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혼란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당시 입법의회 안에서 좀 급진적이었던 과격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공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국민공회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화끈하잖아, 얘들아. 화끈하지. 그러다 보니까 야, 왕이 문제면은 왕을 없애자. 없앤 정치를 하자라고 해서 공화정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화정을 선포를 했으니까 루이 16세를 채용시키죠. 자, 이렇게 됐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헌법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공화제와 그리고 이제는 일부 부자들, 부자 시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 나이 이상의 남자들에게 모두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국민공회를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이 급진파들, 공포 정치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국민공회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개혁을 반대하게 되는 세력들이 막 난리를 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개혁의 반대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포 정치를 실시해가지고 다 그냥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국민공회 안의 급진파가 공포 정치를 실시를 했는데, 이 공포 정치가 또 계속되다 보니까 이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그렇죠, 파리 시민들, 즉 민중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급진파를 몰아냈다. 음,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총재 정부를 수립했다. 그런데 이 총재 정부는 당시에 국내외의 혼란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다. 즉 무능력했다. 그런데 이 무능력함을 틈타고 당시에 뜨고 있던 프랑스의 군인이었던, 그래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자, 이 내용들, 이 과정들, 자,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다소 복잡하죠. 특히 이 내용은 이 부분을 좀 잘 보면 되겠어요.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보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나폴레옹. 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 통영 정부라는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통영 정부는 한 3명의 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3명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나폴레옹이 이 3명의 대통령 중에 자, 제1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3명의 통령은 있지만 이 나폴레옹이 제1통령을 하면서 이 제1통령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다 틀어주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얘들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선 여러 가지 당시 어떤 프랑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했던 게, 자, 프랑스 국립은행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프랑스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 안 좋았던 것들을 해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프랑스의 어떤 학교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서 이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가르치게 되는, 즉 국민 교육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또 당시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여주고, 자,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나서 당시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의 그런 정신, 그런 거를 담아가지고 당시에 프랑스 민법전, 즉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정말 엄청난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자, 이 법전이 어떤 법전인지 한번 같이 보자, 얘들아. 자, 이거거든. 나폴레옹 법전.
이게 뭐냐면, 자, 프랑스 혁명 이전의 법과 혁명 당시에 만들었던 법을 집대성, 즉 모았던 그런 것으로 자유, 평등, 그리고 사유재산의 원칙. 여러분, 요거 자유, 평등, 사유재산. 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평등, 그리고 개인의 소유권은 국가라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 요 원칙이 얘들아 다 뭐니? 자유, 평등, 사유재산의 원칙. 그렇죠. 요게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에서 발표했던 그런 원칙이었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그런 정신을 담아가지고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었는데, 얘들아, 이 나폴레옹 법전이 지금의 어떤 프랑스 법의 어떤 기초가 됐던 그런 법전이면서 당시에 유럽으로 퍼져가지고 이 유럽의 여러 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런 엄청난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 법전이 완성이 이 만들 때,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막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나폴레옹 법전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부분 또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 법을 만드는데 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프랑스 법에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한 부분을 이때 나폴레옹 법전으로 대부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그런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전이 나폴레옹 법전이 되겠다라는 것들, 이런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서 점점 국민의 지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알고 있었겠죠. 자신의 인기가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황제에 올라가게 돼. 그러면서 프랑스의 재정이 수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거는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 이런 걸 의미하니까, 이때의 재정을 여러분 제1재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제1재정. 그러니까 투표를 붙여가지고 나폴레옹이 이제 통령해서 황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이제는 원래 본인의 주특기였던 자, 군대를 이끌고선 당시에 유럽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 보면은 나폴레옹 시기의 유럽.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프랑스 땅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 이쪽 에스파냐로 가가지고 자, 이쪽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여기 신성 로마 제국, 우리 예전에 여기 독일 쪽에 있던 이 신성 로마 제국, 여기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좀 약하게 남아 있었는데, 자, 여기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한 다음에 어떤 나폴레옹의 영향이 미쳤던 이런 라인 연방이라는 것도 구성하고, 그리고 프로이센, 당시에 뜨고 있던 프로이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자, 이런 데도 사실 나폴레옹이 좋든 싫든지 간에 어떤 동맹국 같은 국가로 두면서 나폴레옹의 역량이 얘들아 이만큼 미친 거야. 그리고 여기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의 형을, 여기 에스파냐 왕을 쫓아내고 나폴레옹의 형을 에스파냐의 왕으로 뭐 앉히기도 하는 등, 정말 나폴레옹이 막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유럽을 거의 제패하고 있던 이런 상황. 근데 유일하게 굴복시키지 못한 게 누구였다? 그렇죠. 영국이었어, 영국. 영국이랑 사실 한 번 싸워. 영국이랑 한 번 어디 싸우냐면은 자, 이쪽에 싸워요, 이쪽에서. 여기가 트라팔가르라는 곳이야. 혹은 트라팔가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바다에서 영국의 해군에게 이 프랑스 군대가 어떻게 보면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어떻게 보면 굴복을 못 시키고, 자, 나폴레옹의 주특기였던 육군을 일으켜가지고 유럽 대륙 대부분을 정복을 하게 됐던 이런 상황.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정복을 했는데 영국을 정복하지 못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폴레옹이 영국에게 어떻게 보면 한 방 먹이려고, 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영국과 절대로 물건을 사고 팔지 마라, 주고받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자, 대륙봉쇄령이라는 걸 내려요. 근데 이 대륙봉쇄령을 어긴 나라가 누구였냐면 얘들아 러시아였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물건이 필요했었거든, 이때 당시에.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사실 영국이랑 좀 장사를 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영국은,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하겠지만, 영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영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러시아 같은 나라는 당시에 좀 많이 못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이 영국이랑 이 러시아가 영국과
계속 좀 교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을 내리니까 이 러시아가 대륙봉쇄령 난 어길 거야 치 하고선 영국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되니까 나폴레옹이 화가 났겠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디로 쳐들어갈까 얘들아? 그렇죠.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러시아로. 그런데 보세요. 러시아의 원정을 가게 돼요. 대륙봉쇄령을 러시아가 어겨서 이 러시아를 혼내주기 위해서 러시아의 원정, 즉 전쟁을 하러 떠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러시아가 이 굉장히 추운 국가지 얘들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막 이제 군대를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어. 쳐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자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야 얘들아. 도망가. 여기 있는 거 다 불태운 다음에 도망가. 도망가고 도망가다 보니까 어느덧 겨울이 됩니다. 근데 이 프랑스는 사실 좀 이게 추위에 좀 약해. 근데 러시아는 추위에 엄청 강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군인들이 이 추위에 대한 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막 쳐들어왔다가 러시아가 계속 도망가니까 어느덧 겨울이 막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춥다 보니까 여기 너무 추워 얘들아. 이 러시아에서 뭐 영하 한 2, 30도는 따뜻한 거라고 보면 되니까. 근데 프랑스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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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결국에는 후퇴를 하게 됐고 성공을 못하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이 나폴레옹의 이 안티 국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나폴레옹 안티 국가들이 동맹군을 만들어 가지고 후퇴하는 프랑스 군대를 또 공격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프랑스 군대가 한 5분의 1 정도만 살아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그러면 얘들아, 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면서 이후에 이 유럽 국가들의 어떤 동맹군에게 이 나폴레옹이 계속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 나폴레옹은 결국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유배를 갔던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고 유배를 갔던 섬이 그 저기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이야 얘들아.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한번 보자. 여기 나와 있으려나? 아, 여기 안 나와 있겠구나. 자, 그럼 잠깐만 얘들아. 이거 그래도 어딘지 한번 봐야 돼. 이 나폴레옹이 몰락했던 곳. 자, 세인트 헬레나 섬. 여기가 잘 보이려나? 지도. 음, 잠깐만요. 여기 마땅한 곳이 없네. 잠깐만, 잠깐만. 음, 요거 보면 되겠다, 요거. 자, 새로 공유. 자, 요거 보이니 얘들아? 여기가 아프리카인데 이쯤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대서양의 남쪽 여기에 거의 뭐 점밖에 안 찍혀 있는 이 섬으로 가가지고 자, 나폴레옹이 쓸쓸히 죽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의 끝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죠. 자,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었고 그럼 결국에는 이 나폴레옹 시대 때 그 어떤 의미가 뭐가 있냐? 이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제패했던 것에 어떤 의미가 뭐가 있냐? 역사적인 의의. 자, 이런 의의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자, 유럽 각국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왜냐하면 유럽 대륙을 제패했으니까 이 프랑스의 군대가 유럽 각지로 가면서 어떤 프랑스 혁명 이후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있었던 것들을 막 프랑스 군인들이 막 전파를 했겠지. 근데 이때 뭘 전파하냐? 요거 두 개가 중요해. 자, 먼저 자유주의. 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프랑스 혁명 때 이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 개인의 평등 그리고 어떤 전제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잖아. 자, 그런 것들을 프랑스 군대가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각국이 어떤 전제 정치를 타파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개인 시민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이 자유주의가 주는 거였고 그리고 더불어 민족주의가 확산돼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군대에 이 유럽 각국이 맞서 싸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각 나라가 와 우리나라도 좀 어떤 민족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어떤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 나라는 야, 우리가 어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확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제패하고 가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전파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자유주의와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다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군대와 맞서 싸우면서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되었다. 즉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었다라는 점이죠. 자, 이번 시간에 요거까지 공부하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 나폴레옹 이후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이 나폴레옹의 유럽 대륙을 막 이제 휘젓고 다니면서 이 유럽 대륙의 어떤 영토라든가 정치 체제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나폴레옹의 입맛대로 막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과 어떤 프랑스 혁명 이전 이런 것들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유럽 각국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가 과연 뭔지 그리고 그 회의로 인해서 유럽에 구성된 성립된 그런 체제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한 20여 분 정도 수업을 좀 빠르게 마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모습으로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